이번 작품은 마거릿 애트우드의 도둑신부입니다. 옴기니는 이은선입니다. 마거릿 애트우드는요, 1939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태어나 온타리오와 퀘벡에서 자랐고요. 11살이 되어서야 정규 교육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곤충학자였기 때문에 매년 봄이면 북쪽 황야로 갔다가 가을에는 다시 도시로 돌아오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릴 친구가 별로 없어서 독서가 유일한 놀이였고 6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여 16살에 전문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토론토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21살 때 낸 시집 서클 게임으로 캐나다 총리상을 수상했고요. 그 후 시인이자 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1985년 시녀 이야기에 이어서 고양이 눈, 도둑신부, 홍수의 해, 미친 아담, 그리고 2000년에 부커상을 수상한 눈먼 암살자, 그리고 두 번째 부커상을 수상한 증언들, 그 외에 토론토 예술상, 미국 팬협회 평생 공로상,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상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벨 문학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책날개 부분에 옴기니 이은선의 글을 보면요. 그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을 통해 페미니즘 작가로도 평가받는 동시에 외교 관계, 환경 문제, 인권 문제, 현대 예술, 그리고 현대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 최초의 페미니즘 작가로 평가받는 애트우드는 현대 여성들의 스스로 자아를 찾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그런 주제의식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이 여러 작품에서 통해 강조를 해왔는데 대표작이 도둑신부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썬데이 타임즈 최고 문학상을 받았고 2007년 미국 CBS 드라마 시리즈로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 맨 뒷부분을 보면요. 이 도둑신부를 평가하는 더 타임즈에서는 짜릿함과 함께 재치와 통찰력이 곳곳에서 번뜩인다. 인간을 매료하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기발하고 기지 넘치는 작품이다.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에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철두철미하게 사악한 지니아는 여자로 환생한 리처드 3세다. 이런 평이 있네요. 자, 그러면요. 이 책의 제목 도둑신부, 자, 그 부분이요. 2권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 도둑신랑 이야기를 토니가 쌍둥이 여자아이들에게 들려주는데요. 숲속의 성으로 순진한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서 몸을 토막내 먹어치우는 돈 많고 잘생긴 남자가 신랑감을 찾는 예쁜 처녀 앞에 나타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동화를 듣던 그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이야기 속의 남자를 칭하는 글을 그녀로 바꿔서 읽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서 제목을 도둑신부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묻는데요. 그러면서 그럼 도둑신부가 누굴 죽이면 좋겠어? 남자, 여자, 아니면 섞어서? 이 토니의 이 물음에 쌍둥이들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여자가 모든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이 원칙을 고집합니다. 도둑신부, 그러니까 로즈가 자기 쌍둥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토니가 읽어주었던 이 동화를 기억해내고 어두컴컴한 숲속 대저택에 숨어서 순진한 사람들을 잡아먹고
젊은이들을 꼬드겨 그 사악한 가마솥에 빠뜨리는 도둑 신부. 자, 그러면요, 먼저 이 책의 그 맨 앞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권의 맨 앞부분이요. 지니아 이야기는 지니아의 등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토니는 그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 먼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상처투성이에다 대책 없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곳에서, 그곳은 희뿌연 햇빛이 비치고 수많은 덤불이 자리잡은 손으로 직접 그린 황토색의 유럽 판화 같은 곳이다. 무성한 이파리, 베베 꼬인 낡은 뿌리 뒤에서는 일상적이고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삐죽 튀어나온 부츠 한 짝이나 축 늘어진 한쪽 손 정도가 그것을 암시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다.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끝날 때 끝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에는 서론이 필요하다. 서론과 후기와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한 차트가 있어야 한다. 그녀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역사는 하나의 건축물이다. 어느 지점으로든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선택이 임의적이다. 그래도 연속성을 깨뜨리고 시간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순간,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순간은 있는 법이다.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돌아보며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런 사건들이 출발점이 되고 종착역이 된다. 이를테면 탄생과 죽음, 결혼이 그렇다. 전쟁 역시 마찬가지다. 칼라의 레이스가 달린 옷을 즐겨 입는 토니의 관심사는 그 중에서도 전쟁이다. 그녀는 분명한 결과를 좋아했다. 토니는 한때 지니아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네, 지금요. 이 책의 그 주요 등장인물은 모두 여자입니다. 이 4명은요. 같은 대학 기숙사 출신들입니다. 지금 그 토니 로즈 캐리스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있으며 그 동병상련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대학 시절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지낸 사이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적을 두었기에 그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고 하듯이 이 지니아라는 공동의 그 적을 둔 동지가 되어버린 셈인데요. 이 지니아를 적으로 둔 이 3명의 중년 여자들은 먼저 그 남편을 지니아에게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 2권 초반부에서요. 아까 로즈는 도둑신부가 바로 지니아 같은 종족이라고 하면서 그녀의 쌍둥이들이 어렸을 때 그녀들에게 그 동화를 읽어주었던 때를 기억하는데요. 그 남편을 지니아에게 빼앗긴 로즈가 그 정신줄이 나간 채 눈물을 흘리며 그때를 기억하는데요. 그 로즈는 그 어린 쌍둥이들에게 그 딸들에게요. 그 아기 돼지 삼형제를 읽어주는데요. 그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늑대가 아니라 아기 돼지 삼형제가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 빠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요. 이 아기 돼지 삼형제는 멍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로즈는 끓는 물을 잊어버리고 그럼 늑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친구가 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쌍둥이들은 그 콧방귀를 뀌면서 누구든 한 명은 끓는 물에 빠져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었는데요. 지금 로즈는 눈물을 흘리며 이 쌍둥이들의 생각이 맞다고 누구라도 한 명은 끓는 물에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니는요. 그 이권 끄트머리에서요. 그럼 토니가 생각하는 그 지니야?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들의 이름을 한번 나열해 보는데요. 이 지니아라는 캐릭터 속에요. 얼마나 많은 속성들이 들어있는지 그 2권의 그 거의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권 그 끝부분의 정도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니아, 그 러시아어로는 친절하다. 그리스어로는 다른 품종의 꽃가루가 과일에 달라붙는 것. 제나이다. 제우스의 딸이라는 뜻이자 초기 기독교 시절에 순교한 두 사람의 이름. 질라, 히브리어로 그림자, 제노비아, 3세기에 시리아의 팔미라를 다스렸고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패배했던 여왕 겸 전사. 제노, 그리스어로 이방인. 제나나, 힌두어로 규방 혹은 하렘. 젠, 명상에 치중하는 일본의 종교. 젠딕, 동양의 이단 마법사. 토니가 찾는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들이 이 정도다. 자, 지금 지니아라는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볼까 하고 토니가 찾아낸 그 이름들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지니아를 보는 캐리스의 입장은요. 캐리스는 지니아를 대면할 생각을 하면서 그 영혼의 진딧물 같은 지니아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진딧물. 그럼요. 지금 이 세 명의 이 중년의 이 대학 동창생인 이 세 명의 여자들, 먼저 토니는요. 그 역사학자로 지금 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 대학 시절에도요. 꼬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키가 작았지만 차분하고 똑똑하고 그 전쟁사가 전문입니다. 그 다음에 로즈는요. 사업가로 성공해 재력을 갖추었고요. 20대 아들과 10대 두 쌍둥이 딸을 두고 있습니다. 탄탄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리스는 영혼의 세계를 믿고 섬 생활을 하고 있고 텃밭을 일구며 닭을 키우고 독립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자들은 그 캐릭터를 보면요. 그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명이 지금 그 지니아의 장례식 때 모였는데요. 이 지니아는요. 그 변호사에 따르면 그 지니아의 변호사에 따르자면 그 레바논에서 어느 테러리스트가 난동을 부리며 던진 폭탄에 맞아 죽었다고. 자, 그래서 그 유골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장례식이 진행 중인데요. 이 세 명의 여자들의 지금 현재 스토리에서 그 지니아가 다시 나중에 부활해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면서 이 소설의 전개는 다시 그 세 명의 여자들의 삶을 쭉 과거로 따라가면서 과거 그 어린 시절 깊이 묻어두었던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세 명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그들은 전쟁 중에 태어난 전쟁둥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녀들의 그 어린 시절이요. 아주 처절함이 그 뚝뚝 묻어나는 그런 아픔, 그런 것이 전해지는데요. 자, 그녀들은 그 상처 속에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 새로 탄생하기 위해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아기 새들처럼요.
이름을 바꾸고 자신이 바라는 새로운 인물로 거듭납니다. 이 책은요, 한 870페이지 정도의 비교적 두꺼운 책인데요. 푹 빠져서 읽게 되는 부분은요, 추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자체만으로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어 들어갈수록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지니아를 만나게 되고요. 누구의 이야기가 사실일까? 자, 그러면서 호기심이 증폭되면서 점점 책에 빠져드는데요. 자, 그러면서 과연 누가 희생자일까? 한 여자가 이 3명의 여자의 적이었을까? 자, 계속 시험에 빠져들게 하는데요. 혹시 구세주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 이 3명의 여자들의 자아의 그 회복성을 되찾게 해준 혹시 구세주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이 두꺼운 책을 쭉쭉 읽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약간 2권의 초반부에서 좀 느슨한 템포를 가져가다가 다시 계속 템포를 빠르게 해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1, 2권의 책이지만 이야기 속에 빠질 수 있는, 정말 소설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리뷰를 마치기 전에요, 이 1권 이 책이 들어가기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요. 물지 않는 도마뱀들에게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제스민 웨스트. 계속해서 불리는 것은 영원히 사라진 것들의 이름뿐이다. 사라진 것이 되돌아올 때까지 모두 그 이름을 부르는데 집착하기 때문이다. 윈터 그라스. 착각은 모든 즐거움 중에서 으뜸이다. 오스카 와일드.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